안녕하세요. 저도 늘 읽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곳에 익명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자예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형, 저 이렇게 네 식구였죠. 워낙 태어날 때부터 집안 환경이 유복하다 보니 저와 형은 미래에 대해 걱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육자셨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이었던 저와는 반대로 형은 소극적인 사람이었기에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죠. 저는 친구가 많았던 반면에 형은 친구도 없고 어렸을 때 늘 저랑만 놀았던 극소심쟁이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형이라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모나지 않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되기만 하면 평생 걱정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준비해봐.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네, 일단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붙어서 부모님한테도 효도할게요. 늘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걱정은 무슨?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공부가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언제든 말해. 알겠지? 힘들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쉽죠.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빠 엄마도 마음의 짐을 더 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 말아라. 원래 늦게 피는 꽃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때가 올 거야. 형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고 2년을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시 공부를 시작한 형은 원래도 소심했지만 눈에 띄게 더 소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저와는 다르게 형은 늘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보니 점점 더 어두워졌죠. 그런 형이 저는 더욱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괜스레 주눅이 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도 소심한데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괜스레 신경도 써보고 장난도 쳐보기도 하였죠. 그렇게 형에게 최대한 위로가 되려고 했죠. 형, 기운 내. 시험만 붙으면 진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괜스레 주눅 들 필요 없어. 아, 맞다. 형, 용돈 다 떨어졌지? 아니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용돈까지 받냐? 염치 없게. 부모님이 주신 거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써줘서 고맙다. 에이, 형제 좋은 게 뭐야. 자, 여기. 중간에 밥 거르지 말고 꼭 밥 챙겨가면서 공부해. 그러다 몸 상할라. 알겠지? 고맙다. 내가 너한테까지 이렇게 신세를 진다니. 형이라는 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래도 너라도 부모님 걱정 안 시켜서 다행이야. 만약 너까지 공부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 늘 고맙다. 그리고 힘을 줘서 고마워. 형과는 어려서부터 각별한 사이였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형을 간간히 옆에서 물질적으로나마 도와주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형에 대한 면이 덜 선다면서 미안해 할 때도 많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된다면 저는 그런 형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2년이 흘렀고 형은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죠. 시험에 떨어져서 큰일이 났다기보다 낙담할 형의 모습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는 오히려 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그 정도로 형을 많이 신경 쓰려고 했죠. 형, 괜찮아? 그래도 내년에 또 있으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너무 낙담하지 마.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내 친구 영수 알지? 영수는 지금 공무원 준비만 4년째 하잖아. 그 정도로 요샌 경쟁률도 심하고 공무원 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 그래, 민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엄마 아빠는 꼭 네가 공무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알겠지? 늦게 피는 꽃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민철이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공무원이 아닐 것 같으면 애초에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 주저 말고 말하렴. 네가 괜히 공무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한테 부담만 준 건 아닐지.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형을 위로하였는데 형이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죠. 형의 한마디에 저희는 혼란의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착하고 늘 고분고분하던 형이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고 결혼을 한다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형의 연애에 대해 꿈도 꾸지 않았기에 너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저 사실 시험을 떠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허락해 주세요. 제가 공부할 때 큰 힘이 돼준 여자친구예요. 형, 여자친구가 있었어? 와, 대박 쇼킹인데? 아니, 어떻게 만난 거야? 공무원 준비 전부터 알게 된 여자야? 뭐라고?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너 시험 떨어져서 힘들어할까봐 우리는 이렇게 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뜬금없게 결혼이란 소리를 해? 너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기뻐하는 저와 다르게 엄마와 아빠는 걱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형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고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죠. 저도 그건 이해했고요.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죠. 저렇게 한번 마음먹기 시작하면 직진만 하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네가 아직 직업도 없는데 결혼은 이른 거 아니니?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이냐? 네가 꼭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어야 저 자식 먹여 살리지 않겠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구나. 이 얘긴 나중에 하자. 저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금 결혼 먼저 하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철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건 그렇고 너 앞으로 그런 계획이 뭐니, 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평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네가 솔직히 무슨 일을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 그건 아닌 것 같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와는 달리 형의 걱정을 많이 하셨던 터라 엄마 아빠는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형은 완고했어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던지 공부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겠다였고 형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희 집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형이 공부하면서 자주 갔던 식당의 여종업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종업원이라 반대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럼 그동안 연애질만 한 거냐고 화가 나셨죠. 저 역시도 그럼 2년 동안 저렇게 부모님 몰래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공부는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뒷바라지 시켰더니 그동안 식당 드나들면서 연애진이나 한 거야? 아유, 한심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해? 유일하게 저한테 위로가 돼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세요. 제가 행복하다는데 왜 말리시는 거예요? 아휴, 기가 막혀. 민철아, 너 정말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래?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어? 아휴, 지 손으로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질 않나? 그 결혼할 상대가 고시식당 종업원? 너 정말, 아휴,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제가 책임질 거예요. 유나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어차피 허락 안 해주셔도 전 결혼은 할 거니까. 부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한 고집했던 형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형수님이 인사 오는 날 보통이 아니라고는 느꼈지만 대단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부모님도 썩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이왕 허락하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대바라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민철 씨가 식당에 올 때마다 소시지를 무료로 많이 줬거든요. 이게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잘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도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 옆에서 힘이 돼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에이,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민철 씨야 굳이 공무원 시험에 붙지 않더라도 장남이고 뭐 재산도 있다고 하니까 저야 손해볼 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솔직하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솔직하네. 그럼 결혼하고 계속 일은 할 거니? 아, 뭐 일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민철 씨도 그렇고 결혼하면 제가 민철 씨가 잘 되게 내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이렇다 할 계획이 없구나. 참. 한 명이 계획이 없으면 한 명이라도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정체적 난국이야, 아주. 아유, 걱정 마세요. 유나랑 함께라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저만 믿어주시면 돼요. 형에게 딸려올 재산을 생각한다는 말에 아빠와 엄마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진한 형을 저 속물스러운 형수가 정말 단단히 구워 삶았다고 생각하며 형을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형수에게 콩깍지가 씌인 형은 저희가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직업도 없는 형에게 결혼 선물로 건물을 하나 증여해 주시면서 건물세라도 받고 살라고 하셨죠. 그렇게 형은 저희 집과 완전히 독립을 한 채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마음 한편엔 계속 똘똘음해 하셨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이젠 그만 신경 끄자라고 하셨죠. 민수, 너도 잘 들어.
엄마는 진짜 네 형한테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어려서부터 마음도 약하고 소심한 형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늘 오냐오냐 키웠는데 엄마가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냐마는 넌 정말 엄마 실망시키지 마. 아휴, 걱정 마, 엄마. 어쩌다 형이. 근데 형수 탓할 것도 없어. 어차피 끼리끼리야. 형도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부모님은 형에게 오로지 기대를 저버리셨기에 이제 남은 저에게 더욱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형수와 형이 저희 집에 명절을 새러 오는 날 또 한 번 형수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크게 불쾌해 하셨어요.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 어머니, 이거 선물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때 보니까 얼마 안 드시더라고요.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거 친정 갖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이따 저희가 가면서 가져갈게요. 여보, 이거 좀 싸놔. 우리 이거 가져가자. 어머, 그래도 선물 들어온 건데, 그렇게 막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사돈 어른께 드릴 거는 우리가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두렴. 아버님 친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우리도 뜯어보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아휴. 어머, 아끼다 똥돼요, 어머니. 그래서 민철 씨네가 부자가 됐나?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가져갈게요. 이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일이거든요. 보니까 아버님은 과일도 잘 드시지도 않던데요. 그냥 저희 주세요. 민철 씨, 챙겨. 엄마의 말을 딱 잘라먹고 본인 가져갈 거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기가 막힌지 더 이상 말은 안 했고요. 형은 저런 여자가 왜 좋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이었죠. 하지만 형수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 도련님, 이거 안 입는 거예요? 아휴, 우리 민철 씨 입으면 딱이겠다. 이 브랜드 우리 민철 씨도 사주려고 했는데. 네? 아, 선물 받은 거예요. 아, 형이랑 아무래도 저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어렸을 땐 옷도 같이 입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민철 씨 줄까요? 딱 보니까 도련님 얼굴색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민철 씨, 이거 좀 입어봐, 와서. 어이가 없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죠. 저희 집에 오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엄마와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셨고 저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어쩌다 형이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너무 순둥한 형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빠와 엄마는 최대한 모든 걸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형 앞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고요. 그래야 형과 형수가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희의 잘못인 줄 모르고요. 그래, 새약이 다 싸줘, 여보. 민철이 전이랑 고기도 좋아하니까 갈 때 먹으라고 싸주고. 너희 요새 사는 건 괜찮니? 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쏠쏠하고 제가 고시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 나으니까요. 요새는 좀 편해요. 아빠, 엄마 덕분이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아니, 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건데, 미리 줬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자기야. 안 그래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엄마 아빠를 두고 돌아가시는 얘기가 왜 나와요?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네? 아니, 뭐, 사람이 태어나면 끝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 놀라셨어요? 됐다. 민수도 그만해. 얼른 친정 가봐야지. 빨리 가보거라.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겠어. 자도 밀리는데 얼른 가봐. 오히려 형수와 형이 집에 오는 날엔 엄마 아빠는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었죠.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실망할 게 뻔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런 자리를 애초에 만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저 형이 참 한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수의 무례함에 저희 가족이 익숙해져 갈 즈음 저희 집은 청적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버님? 뭐라고? 일단 우리가 거기로 지금 가마. 말도 안 돼.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가 얼른 갈 테니까 마음 좀 다스리고 있어. 아니, 새아기가 뭐라고 했길래 당신 얼굴이 그렇게 사색이 돼요, 네? 민철이 무슨 일 있대요? 빨리 좀 말해봐요. 일단 당신이랑 민수 옷 입어라. 지금 민철이가 사고가 났는데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얼른 준비해. 마음 좀 추스르고. 형수의 전화 소리에 가족들은 사색이 되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피골이 말이 아닌 형의 모습을 보았고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단 말에 형은 그렇게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에 저희 가족은 입을 뗄 수 없었죠. 이게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형이 사고를 당하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밤에 어딜 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니? 아휴, 밤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앤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만 안 했어도 다 제 탓이에요.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일단 새아기 마음 좀 추스러라. 당신도 우리 민철이 꼭 일어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13시간이 흐르고 형의 수술이 끝났죠. 형은 얼굴뼈가 이미 으스러졌고 뇌가 함몰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다고 했죠. 여기서 깨어나면 기적이고 아니면 식물인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깨어나면 기적일 텐데 거의 내사 상태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은 아직 내사까지는 아니지만 이대로 못 깨어난다면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고요. 그럼 이만. 그럼 형이 영영 못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오는 환자들 중에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여서. 의사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졸도를 하였고 아빠도 크게 상심을 하였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와 아빠를 챙겨야 했기에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형은 그렇게 중환자실에 2달가량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형은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죠. 처음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형이 살아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모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까 우리 형 꼭 깨어날 거예요. 엄마 아빠 힘내요. 우리 형 의지 알잖아요. 그래, 민철이 꼭 깨어날 거야. 네 형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여보, 어떡해 우리 민철이, 민철아, 눈 좀 떠봐 제발. 엄마, 울지 마요. 형도 다 들을 순 있다잖아. 엄마가 슬퍼하면 형이 얼마나 슬프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좀 추슬러요. 전 오히려 엄마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형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2달 동안 마음을 많이 추슬렀는지 전보다는 많이 밝아졌죠. 그렇게 저희는 교대로 수시로 형을 들여다보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제가 무조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엔 제가 거의 형을 돌보기 시작했고 평일엔 엄마와 형수가 교대로 형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빠도 가끔 돌보시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밤낮 없이 형을 돌보았는데 어느 날 형수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엄마는 이상하다고 갸우뚱하였죠. 아니, 너네 형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 오늘 저녁부터 교대하기로 했는데 얘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전화 안 받을 애가 아닌데. 형수, 너무 고단해서 잠들었나? 내가 이따 집에 한번 가볼게요. 형수도 힘들겠지. 왜 안 힘들겠어, 안 그래? 아휴, 그런가? 그래, 그럼 이따가 한번 형네 들렀다가 너네 형수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쉬라고 전해줘라.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렇게 전 연락이 되지 않는 형수의 집에 방문을 하고 또 한 번 기함했어요. 형수의 모든 짐이 다 빼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롱 속에 인감도장과 통장 7개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수는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형수는 그 뒤로 저희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요. 심지어 저희를 차단했어요. 배은망덕한 것? 건물 주고 배부르게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우리 아들 저렇게 되자마자 모든 걸 가지고 튀어? 기가 막혀. 형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해요? 가만 안 둬, 인연 내가. 그만해.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민철이도 참 순하기만 해서 평생을 이용만 당한 거야. 친구들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우리가 그때 뜯어 말렸어야 해. 아무것도 없는 고시생 돈 보고 달려든 거지 뭐. 아휴, 여보 어떡해요 이제? 이미 통장에 돈은 다 빼갔대요. 에휴, 빠르기도 하지. 아직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 돈을 쓰는 건 저희가 제지할 수 없고요. 그렇게 형수는 저희와 연락을 차단한 채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소식도 딱 감췄죠. 형을 간병하면서 형이 불쌍한 거 반, 답답한 거 반, 2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기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냐 싶다가도 평생 친구도 없이 소심한 형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으면 저렇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밀어붙였을까 싶기도 했고요. 한참 형을 바라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형에게 말했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기운 차리라고요. 형, 일어나봐, 빨리. 지금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해. 형이 일어나서 형수 혼내줘야지, 어?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누워만 있을 거야? 우리 착한 형,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지질이 불행하지. 내가 미안해, 형. 그때 조금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형이 누워있는 시간이 7년이 흘렀고, 저희는 형의 병원 생활이 매우 익숙해졌죠. 그로부터 7년 후 우연히 병원 가는 길 차를 대고 커피를 픽업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고 전 놀랐죠. 멀리 도망갔을 줄 알았던 형수가 바로 근처에서 맴돌 줄은 몰랐거든요. 자그마치 7년 만에 형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말이죠. 사람은 되짚고는 못 산다는 말이 아주 딱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형수, 아니에요? 박윤아, 당신 맞지? 네가 사람이야? 우리 형 아프니까 바로 버리고 형 돈을 다 들고 튀어?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너 잘 걸렸다. 당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고 그 돈 다 모조리 토해내. 알겠어? 소송 걸 거야, 너한테. 도련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원래 이 길로 안 다니잖아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전 도망간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돈 좀 불려놓고 다시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철 씨 일어나면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죠. 이거 나요. 안 나요? 저와 형수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형수 옆에 웬 낯선 초등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형수와 똑 닮은 얼굴을 한 초등학생. 전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러기까지 잔인할 수 있던 건지. 당신 딸이야? 지금 당신이랑 얼굴이 똑같잖아. 얘, 너네 엄마니? 네가 말해봐.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진짜? 이거 좀 놓고 말하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예솔아, 너 먼저 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어?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바라던 바니까. 어디 경찰서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일로 와, 당장. 경찰서 가게. 형수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향하는 순간 형수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싶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었죠. 죄송해요, 도련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네? 사실 민철 씨 사고 나기 전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연히 사고가 난 거고요. 내가 이 애랑 둘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차마 민철 씨 아기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던 거예요. 제발. 그게 말이 돼? 쓰레기 같은 년.
우리 형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까지 베고 지금 우리 형 돈으로 지금까지 호요식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콩만 먹을 준비해. 알겠어? 형수는 외도를 하였고 그 외도를 알게 된 형이 충격으로 밤에 뛰쳐나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거더라고요. 전 형의 휴대폰을 그동안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보니 형수의 외도 증거를 다 캡처해 놓았더라고요.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럼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것도 형수 때문이구나 싶은 것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우리 착한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쓰러졌을까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꼭지가 돌더군요.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발 봐줘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예솔이는 어떡하라고요? 네? 그냥 도련님이 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제발요. 닥쳐, 미친 거사. 너 내가 가만 안 둬. 일단 지금 병원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빌어. 이게 다가 아닐 테지만 일단 빌란 말이야. 저를 붙잡고 빌고 빌었지만 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형수가 우리 형을 사고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상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전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병원으로 끌고 온 형수를 요절을 내었죠. 형수를 보자마자 엄마는 귀싸대기를 갈기셨어요. 솔직히 저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남자라 참았어요.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보자기로 보이니? 넌 면상부터가 글렀어. 요망한 년. 어떻게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돈을 다 갈취해서 7년 만에 나타나? 이년아, 너 진짜 내가 용서 안 해. 알겠어? 네 딸년이고 나발이고 넌 아주 두고 봐라. 엄마는 형수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아빠와 전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소해했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식물인간의 형 대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형수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7년 동안 남의 애를 키우면서 우리 형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한 소송도 추가적으로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으로 되어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형수는 그동안 형의 돈을 빼돌린 대가로 혹독히 치러야 했죠. 형의 핸드폰을 추가로 증거품으로 제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다행히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호소하였지만 악어의 눈물인 걸 판사님은 다 아셨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의식이 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며 아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깨어난다면 제 딸아이마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네? 전 이혼 못해요. 제발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형을 두고 남의 남자애를 뵌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전 저 말을 듣고 정말 코웃음이 나왔어요. 재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형수의 의견은 묵살하였고 결국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징수받게 되었죠. 형이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얼마나 마음속 깊이 끙끙 앓았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우리가 뜯어 말릴 걸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형수는 법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나마 형수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판결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고 삶을 마무리했어요. 형이 형수의 악행을 밝혀주길 바라고 지금까지 버틴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형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형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형이 떠난 결만 되면 마음이 시리고 아프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의 부재를 이렇게라도 채우니 엄마 아빠가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도 곱고 착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은 없지만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도 안정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니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형의 전부를 부모님께 채워드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부모님이 가슴 아프지 않게 사는 날까지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면 칭찬을 받고 싶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늘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깨림칙한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역시는 틀리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긴 한데 예비 며느리였던 상대 집안의 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방장이었고 저는 홀과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아들과 인연이 만들어진 건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눈보라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쳐있던 아이는 배가 많이 고픈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때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짜장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픈 것 같다며 양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하루 날 잡아 노인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도움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온 아이의 모습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었고 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눈보라를 뚫고 들어왔는지 아이의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배를 채운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하더군요. 추운 겨울날 입고 있던 옷도 두껍지 않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였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온 남편은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이를 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볶음밥과 탕수육을 추가로 만들어 저에게 내어 주었어요. 아이는 볶음밥과 탕수육을 보더니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당황해 하길래 서비스라며 긴장하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내어준 음식까지 깨끗이 비운 아이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건네 주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며 불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건네봤더니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면서 배고플 때마다 밥 먹으러 오면 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와 저희 부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가끔 식당에 찾아온 아이는 매번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집안 사정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 제공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찾아온 한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여자를 붙잡았어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끌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대충 봐도 친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놓으시죠.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알아? 내가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으니 엄마나 다름없지. 관리해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내가 보육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하나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 몇 번이나 말했어. 저번에도 나가지 말라고 크게 혼났으면 말귀를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리 와. 너 혼자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멋대로 굴 거야? 저기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보육시설이라뇨.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무작정 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원에서 밥을 얼마나 시원찮게 줬으면 며칠 굶은 애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고요. 참나, 원장인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무슨 밥을 줘요? 굶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내놔봐라. 뭐야 이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었어? 이걸로 여태껏 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은 거야?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카드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카드인데 내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가지고 나온 거야?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딱해 보인다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준 것 같은데 얘는 쓰레기 종량제 카드만 있으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쪽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값 얼마예요? 오죽 딱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돈 받을 생각 애초부터 없었고, 혹시 몰라 그 카드는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밖으로 맴돈다면 그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찾아오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교육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친다고요. 어찌됐든 음식값은 안 받겠다는 거죠? 다음에 이걸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밖으로 나오면 그땐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줄 알아. 다른 애들은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데 너만 왜 설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보고 배우기 전에 오늘 따끔하게 혼 좀 나야 되겠다. 아니, 당신이 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혼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 아이가 일탈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 것만도 다행 아니에요? 당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입양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내가 한두 번 겪은 줄 알아? 당신들 애 안 키워봤지? 딱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당신들처럼 아이한테 접근해서 도와주는 경우 정말 많아. 애가 딱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입양 결정하지. 그런데 나중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결국 아이를 다시 보육시설로 놓고 가버리더라고. 무슨 애완동물 키우다 버리는 것 마냥 상황이 안 된다고 하거나 아이랑 살아보니까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무슨 육아체험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몰래 놓고 간 뒤 잠적해버리는데 내가 그걸 한두 번 겪었는지 알아?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당신들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서 욱하는 마음에 입양한다 하겠지만 그건 이 아이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괜한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 몸이나 간수 잘하세요. 보육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차에 태웠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저희 부부에게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는데 워낙 삶이 바쁘고 봉사활동 위주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직원 없이 중식당을 운영한 이유도 그런 인건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편과 단둘이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와 헤어지고 난 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어디 다치거나 원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온갖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한테 소리치며 조금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고 지쳤는지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걸 본 원장이 꾀를 부린다고 손을 올리려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원장한테 소리치며 달려가 강하게 밀친 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입양하겠다며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아이는 부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2살 정도 됐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면서부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현실에만 충실하기로 했었죠.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한 가족이 된 이후 제 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당연히 웃고 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내 오면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제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무엇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부부 삶의 만족감은 상당히 컸었어요. 이런 행복이 앞으로 평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놀라운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놀라긴 했었지만 혼자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며 식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제 아들이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망설였다면 제 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많이 바뀐 삶을 살고 있었겠죠. 저희 가족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악덕했던 그때의 원장을 봤을 땐 제가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인생은 불행만 펼쳐졌을 확률이 훨씬 더 컸었겠죠. 잘한 선택이었고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을 위해 저희도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돼서 낡았지만 식당 간판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건 가끔 생각은 해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를 보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녁으로 일정 계획을 잡게 된 터라 식당 문을 일찍 닫기 위해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마감됐다는 팻말을 붙이려는데 식당 문을 잡은 여자가 저를 밀치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금일은 사정 때문에 식당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좋게 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문을 받으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금방 만들어주겠다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께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식당 안을 정리한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남편이 먼저 들어간 사이 손님은 식사를 끝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손님이 먹다 남은 짜장면을 제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짜장면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 만지고 화장까지 전부 고생해서 했는데 개념 없는 손님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날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민 거야? 내가 오늘 일이 바빠서 겨우 첫 끼를 먹게 된 건데 나보고 이딴 음식을 저 먹으라고? 그쪽은 만들기만 했지 먹어보기는 했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더니만 완전 쓰레기 음식을 팔고 있었네.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받으려 들어? 아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 하면 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부터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이 집 소문 좀 났다고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는구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옷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짜장면을 머리 위로 엎은 건데?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그쪽이 주방장이야? 짜장면 먹어는 봤어?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나한테 제공을 한 거야? 아주 형편없더구만. 이딴 걸 팔면서 돈을 받으려 들어?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정말 맛이 없었으면 한 젓가락 하고 말았겠지. 거의 다 먹어놓고 괜히 돈 내기 싫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감이 안 잡히지?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 정신 차릴래?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다시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되거든? 조용하게 넘어갈 테니 음식값 지우라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진 값만 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 만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돈만 지불한 뒤 다시는 식당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금 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정작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찾아와 식사를 마친 손님이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음식값과 미용실에서 머리 만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빈 그릇을 들어 사정없이 제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식당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었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탕수육 접시를 그대로 들어 손님의 면상에 그대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따로 달라고 했던 탕수육 소스를 손님의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개념 없는 손님 하나 때문에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되자 남편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날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탕수육 소스를 뒤집어 쓴 손님이 자기 사이가 누군지 아냐고 법을 다스리는 검사라고 식당 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식당의 문이 열렸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 안의 풍경을 제 아들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저희가 좀 일찍 왔죠?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온몸에 왜 짜장면이 묻어 있는 건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저 여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손님으로 받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 형편없다면서 갑자기 먹다 남은 짜장면을 내 머리 위로 엎어버렸지 뭐야. 저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더 난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내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꼴이니? 아휴, 오늘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저기, 잠깐, 고개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엄마 맞죠? 아니, 숨지 말고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요. 엄마 맞잖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여기 민호 오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데? 엄마 설마 오늘도 아빠랑 싸우고 뛰쳐나온 거야? 어머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영아, 너희 어머님이 왜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러고 계시는 건데?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일을 어쩐다냐. 여기가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었어? 아니,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많은 식당 중에 하필 예비 사돈 되실 분의 식당에 들어오다니.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아니, 글쎄, 너희 아빠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딱 걸렸지 뭐야. 그래서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분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온 거거든. 너는 알잖아.
엄마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거.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는데 화가 안 풀려서 나도 모르게 예비 사돈 분들인 줄도 모르고 화를 내버렸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비 사돈분들께 화를 풀어버렸네요. 이를 어쩐다니. 식당에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정 문제 때문에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쪽 사이가 검사라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이용해서 믿고 더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안 볼 때 뒤에서 이것보다 더 난리를 쳤겠네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엄마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구보다 너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니 서운해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저런 집안에 네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할 거니까 나중에 더 좋은 집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이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여자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여자에게 고소 진행을 했어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알고 있던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제 아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그 집안의 딸이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못난 자기 부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매일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여자에 대한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서를 해준다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게 뻔하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손님이고 거기에 더해 사이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낮잡아 보면서 함부로 대한 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 아들이 보육원에서 지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인 자기의 위치가 제 아들보다 높다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행동들이 제 아들한테는 상처였고 그런 사이가 보기 싫어 검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도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작된 인연이 기막힌 대역전극이 되었고 현재는 멋진 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걷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에 어떤 행복을 가져오게 될지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실 텐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아들 조카와 제 딸을 항상 비교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인해 시댁에는 웬만해선 안 가려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만 참석하면서 욕먹지 않을 선까지 도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자 형님과 시모의 눈살은 찌푸러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짜증은 고스란히 남편이 받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시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할 도리만 하게 되니 시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형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조카의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결국 몸을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 큰 장손의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할미가 뭐든지 다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전부 다 말하렴. 우리 손자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마. 만약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할미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마. 이런 사고는 우리 장손이 아닌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잖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 윤희가 다쳤어야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대를 이어줄 우리 귀한 장손이 다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정작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쟤는 아직까지도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장손은 이번에 수석으로 채용이 돼서 곧 입사 날까지 잡혔다는데 쟤는 어떻게 그 나이 먹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니?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들여서 인생 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저런 상판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정말 말이 심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윤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장손 이거 받아라. 할미가 이번에 입사 기념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슴 펴고 생활하라고 통장에 3억 넣어놨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모자라면 언제라도 또 얘기하면 이 할미가 통장에 또 넉넉히 채워주도록 하마. 내가 돈 써들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어머나, 어머님,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불쑥 내미시면 어떡해요? 3억을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사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회사가 꽤 큰 기업인데 직원들이 다들 잘 사는지 전부 해외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입사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국산차 타봐라.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하차감이라고 들어봤니? 차에서 내릴 때 받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인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좋다. 제 딸한테는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집 먼지 취급만 해놓고 조카한테는 3억이 들어간 통장을 건네줬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막말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도 제 말을 받아치면서 얼굴을 붉혔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집안 싸움이 커져 버렸고 그날 이후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너도 3억이 받고 싶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지금 한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내 버릴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오지.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필요 없잖아. 동서는 존심도 없니? 우리 혁이 쉬어야 하니까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형수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요. 혁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형수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발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몰라요? 여기서 혁이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편을 들어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서방님네는 그냥 가주는 게 가족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창피하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요. 우리 혁이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그만들 돌아가라. 여기 있어봤자 서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손자 병실에까지 와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래, 당장 나가라. 너도 네 애미 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만년치중생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 끊게 생겼다.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녀딸 하나 낳고 땡쳤으면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 그때 윤이 출산할 때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 출산했던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였네요. 바라시는 대로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보, 윤희야, 가자.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딸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연락수단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고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지방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질려버렸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근처에 친구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이해해 주었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박을 너무 자주 하길래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늦은 저녁 외박을 했던 이유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고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된 터라 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놀란 저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 얼굴빛이 사색이 된 저희 부부는 일단 어떤 남자인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말처럼 진짜 건장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제 딸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결혼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인이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2년 전에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 보고 괜찮냐고 몸 상태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가 현금을 요구했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길래 현금을 빼서 주려는 걸 제 딸이 목격하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금을 건네주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일부러 돈을 갈취하려고 부딪힌 거라며 카페 앞에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을 계획한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줬던 제 딸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2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미 상대 집안에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딸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는데 딸과 만나던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그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거침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벌써 인사까지 드린 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에 더는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둘이 잘 됐으면 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분들께선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 좋게 봐주셨는지 예비 사이가 제 딸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다면서 옆에 꼭 있어줘야 할 배우자감이라며 제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가진 것도 없고 취준생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의 전공이 예비 사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예비 사돈 어른이 회사의 경영주라는 걸 밝혔고 큰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게 된 걸 정리해보면 예비 사돈 어른께서 회사의 대표시고 그 밑에서 예비 사이가 경영 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제 딸의 전공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곤 하지만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부유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보통 사돈분들 정도의 집안이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을 선호하시지 않나요? 제 딸이 예비 사이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득되는 건 없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거절을 했을 테고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겠죠. 저희 부부는 윤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고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들이 선택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선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테고
서로의 성격도 잘 맞다 보니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 일들 또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이쁜 윤희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제 아들과 좋은 궁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자식 교육을 어찌나 잘 가르치셨는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이번 결혼식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력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식 일정까지 잡게 되었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사위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한 날이었는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예비 사위 옆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니었었죠.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던 저희 부부는 상당히 큰 건물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한순간에 제 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데 잠깐 쉬고 계시면 금방 나오겠다며 제 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앞에 서 있었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설마 내 장손이 오늘 이 회사에 입사한 날이라서 축하해 주러 온 거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 기회에 잘 보이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니?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조카가 오늘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따로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그럼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온 건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만년 취준생인 동서 딸도 일거리 좀 달라고 찾아온 거잖아. 내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내 아들 입사시 끝나고 화장실 청소 일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수석으로 채용이 됐으니 아마 그 정도 힘은 있을 거야. 그 대신 동서도 앞으로는 나랑 어머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할 거야. 토 하나 달지 말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기로 약속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또다시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아들이 입사하는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줘. 잠깐만, 윤희 쟤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청장을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봐 달라고 저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예,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여긴 어디라고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그 서류 가방은 또 뭐니? 너무 오버해서 차려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결국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 소개로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을 테고 직행하는 곳은 결국 화장실 변기만 보는 일일 텐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니?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예, 너 지금 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제 딸은 예비 사이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시모를 무시하고 예비 신랑이 들어간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가냐면서 갑자기 뒤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제 딸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던 거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부부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고 형님은 시모 옆에서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모의 흥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소리를 지르자 형님이 저를 밀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형님의 뺨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조카가 중간에서 저와 형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예비 사이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는 짓들입니까? 당신들은 누구길래 남의 회사에서 행패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희야,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이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님, 어머님? 쟤는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쟤도 여기 청소해주는 하청업체 직원 아니야? 그새 남자 하나 꼬드겼어?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내 아들도 꼬리쳐서 데리고 가더니 비는 못 속인다고 남의 회사에서 기를 부리고 있어? 김대리, 내가 분명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소송 절차 밟으세요. 선처는 조금도 없으니 무조건 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남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다들 얼어 있잖아요. 조카는 제 예비 사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며 경영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형님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렸고 예비사이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 밑에 납작 엎드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예비사이의 등에 엎였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몸을 실어 예비사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시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조카가 입사하게 될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아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 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야 됐고 이 문제로 예비 사위가 많이 화가 났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비 사위에게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비 사위는 수석으로 채용된 조카의 입사를 취소했고 입사 날이었던 중요한 날에 업무를 방해한 시댁 식구들에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아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물리는 바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는지 조카가 앞으로 집안을 살릴 희망이라며 예비 사이의 회사인 IT 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장손의 미래가 집안을 살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소송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 사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 사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안 좋은 싹은 자를 수 있을 때 미리 잘라버려야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제 딸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모의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이 예비 사위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